네, 안녕하세요.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도민TV가 마련한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대담 시리즈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그 스니커즈에 면바지에 정말 젊으신데 더 젊게 하고 오신 것 같네요. 강원도에서나 서울에서나 약간 부인 말씀 잘 들으면 남편들 다 잘 됩니다. 아니요, 강원도에 방문하셨는데 예. 강원도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좀 있으실까요? 특별한 집안에서의 인연 이런 건 없는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농촌 활동을 강원도 지역에서 내내 진행을 했어요. 평창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요. 엄청 반가워 들으시더라고요. 일할 사람 없는데 잘 왔다. 그래서 진짜 그 넓은 감자밭에 농약 뿌릴 때 황소처럼 일했습니다. 가족과 추억 쌓고 인형 쌓고 하는 가족 여행들은 다 강원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늘 강원도 그러면 저에게는 포근하고 따뜻한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강원도에 또 민심을 공략하러 오셨는데 네. 요즘에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론조사, 이제 당내 여론조사 계속 3위가 한 번이었으면 우아했는데 또 다시 한번 또 우다다닥 지금 한 몇 차례, 벌써 4차례나. 예, 오늘 나온 여론조사들까지 다 더하면 4차례 그렇게 됐고요. 그럼 이제 굳히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처음 3위를 했을 때 지난 9일이에요. 이거 며칠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14일이니까요. 한 5일 만에 지금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와서 3위를 거의 붙인다 했는데 9일 날 처음 여론조사에서 정세균 후보를 이기고 3위로 들어서니까 1시간 기분 좋고 그다음부터 내내 걱정이더라고요. 다음에 다시 또 꼬꾸라지면 어떡하나. 이게 한 번만으로 끝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박용진 정말 준비 많이 했거든요. 나이가 젊다고 그냥 호기롭게 한번 나와보는 게 아니라요. 한 2년 동안 준비하고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 온국민 행복정치연구소도 만들어서 오고 공약도 개발해서 발표하고 아마 눈여겨보신 분들은 저 사람은 출마한다고 5월 9일 날 탁 발표한 이후에 매주마다 정책을 발표하는구나.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 남녀평등 복무제라고 하는 군체제로 바꾸자. 그리고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라고 하는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라고 하는 새로운 제안도 하는구나. 청년들의 커리어 형성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도 도입하네.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외교안보 국방에서의 필요한 일들 내놓는 걸 보시면서 젊은 정치인이 그냥 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영 전략에 대한 고민을 했겠구나,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실 텐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한 고비를 넘어서서요. 지금 이제 젊은 사람답게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7월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민주당의 컷오프 전에 민주당 내 양강구도 만들어보자. 이런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 민심을 오늘 또 잘 공략을 해주시고 당내 유일한 또 97세대이신데 이제 이번에 또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3위 굳히기로 점점 상승세가 있는 것이 좀 이준석 돌풍의 영향을 좀 받은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극받은 게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준석 돌풍 전에 박용진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용진의 대선 출마 선언 전에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집권여당인 민주당한테 싹 바꿔라, 다르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 대한 대답으로 박용진이 5월 9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얘기했고요. 젊은 대통령 박용진이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마 선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구시대의 착한 막내 노릇하지 않고 새시대에 다부진 맏형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사실 그날 저 축하해주러 오신 4선, 5선 의원님들 앞에서 저보다 다 10살, 5살 이상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그 말씀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 드리고 변화,
그것은 민주당에서부터, 변화 그것은 나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끓는 마그마처럼 끓고 있는 정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박용진이 먼저 시작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용기 있게 또 나선 거고요. 이게 지금 동시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한국 정치가 진짜 싹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에 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정치만 후진국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G7 정상회의에 당당하게 초청받고 이제 G10으로 확장해 가자. 왜? 대한민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다 넣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정치.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변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지긋지긋해 하시거든요. 네. 그 지긋지긋해하는 국민들의 격렬한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박용진이 민주당 안에서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새 시대의 맏형 역할 또 이렇게 자임을 하셨는데 다음 대선의 이제 시대 정신 좀 어떤 게 주요 키워드가 될까요? 저는 성장 그리고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그 과실을 그냥 일부 대기업과 또 일부 부자들에게만 수혜받아서 가면 저는 그거는 과거 개발도상국 시장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성장해야 돼요. 일본하고 다른 길을 가야 되죠. 일본은 지난 20년, 30년 가까이 거의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가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한테 다 따라잡혔습니다. 산업 생산성도 대한민국이 훨씬 앞섭니다. 그리고 이른바 특허와 관련된 신기술과 관련된 그런 그 통계와 데이터도 대한민국이 일본을 벌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소부장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압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본의 길을 재정으로 나라 살림을 이끌어가고 저성장의 시대를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의 길,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성장,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장, 그리고 이것의 공정함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정함은 경제적인 과실을 함께 나누는 것도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상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 정치인들 그리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도 나만 빼고 우리끼리 봐주고 하는 그런 내로남불을 보이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성장과 공정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박용진이 그 일을 책임져 가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이제 공정성에 대한 키워드 이 부분이 특히 이제 2030 또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정말 가장 크게 와닿잖아요. 그래서 지금 2030 세대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죠? 그 유튜브 채널도 보니까 아주 재밌던데요. 제가 사실 가는 곳마다 그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갖거나 청년 사업가들과 토론을 하거나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만나보면 뭐 젊은 사람들 이런 혹은 뭐 어린 사람들 그런 느낌 전혀 안 들고요. 당당하게 자기의 삶 꾸려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잘할 테니까 우리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예요. 그런 우리 젊은 분들의 청년들의 이런 도전의식 또 개척자 정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지금 활력을 띠고 살아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청년들과 같이 만나시면서 이제 청년들의 분노도 또 많이 접하셨겠어요. 정부 여당의 뭐 이제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좀 민심이 어떻던가요? 아니 청년들 20살 혹시 우리 부장님 20살 때 어떠셨어요? 저는 20살 때 좀 철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하고 공부는 별로 안 하고 또 사회각 좀 조금 하는 척하면서 데모도 하고 뭐 그런 게 다였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대학 가기를 거부한 그 틱톡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틱톡 화면 만들고 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광고 노출 광고 이런 걸 해가지고요. 돈을 버는데 20살이에요. 20살 두 분, 26살 한 분. 저를 도와주셨어요. 자원봉사로. 근데 그리고 그 출마 선언 기자회견할 때 그때 사회를 봤던 머리를 파랗게 물들이고 온 그분이 20살인데요. 청년 팬들이 많네요. 그분들이 자기들 돈 벌어요. 많이 벌을 때는 800을 벌었대요. 월.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이 이렇게 있어요. 세금 다 내요. 그리고 월세에 대한 걱정이 커요. 군대 문제에 대한 고민도 많아요. 그리고 세금도 좀 그만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또 얘기해요. 그렇게 당당하게 일 열심히 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서 또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고민하는 20살.
박용진이 20살 때는 완전 달라요.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가 약속했었던 거, 일자리, 경제적인 성장,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박수받고, 또 격려받는 그런 사회, 이런 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부동산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나도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게 내 꿈인데 그런 걸 전혀 못하고 있지 않냐.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요거 하나가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세금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 근데 나는 그런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낸다. 월세 낸이라고 죽는다. 차라리 나라의 세금을 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건물주한테만 월세 낸다. 그 월세에 대한 부담도 좀 줄여주면 고맙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 월세를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 공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세액 공제에 적용되는 규모를 750만 원 정도인데 그걸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늘리고 그 공제율 12%, 14% 수준인데 그걸 한 20%까지 높이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그야말로 생돈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게 이 월세 나가고 그 돈을 다시 국가가 보존해줘서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비싼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의 세금 문제를 걱정해 주실 거면 동시에 청년들 월세 문제도 걱정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평가를 내린다면 몇 점 주실 예정이신가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 받아보시기에는 거의 낙제점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서울에서의 공급 정책에서 뭐 뻔히 보이는 문제가 실패함으로써 일파만파에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 시장에서 이 공급과 수요를 시장에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가격 정책은 시장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 문제는 그냥 조세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에서 그런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금융정책, 그다음에 공급정책, 그다음에 임대정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준비된 젊은 대통령 2030하고 특히 소통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네. 롤린 댄스가 지금 아주 화제가 되는데 여기서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 음악 준비됐죠? 저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이게 너무 잘하신데? 이렇게 이것도 시켰는데. 예. 이거 진짜 다른 분들도 시키셔야 돼요. 그럼요. 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소통하는 젊은 대통령이 또 시키니까 다 하네 진짜. 와. 다음에 국회 잔디밭에서 한번 또 이제 당선되시고 또 하시면 정말 역사적 대통령 취임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새로운 공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당내 문제로 지금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이제 건의기 조사가 나왔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당에서는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뭐 이제 출당 조치, 이제 이 부분을 내렸는데, 뭐 아직까지 그 당사자들은 뭐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도 그 안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만일에 송영길 지도부가 각각의 소명을 듣기 시작했으면 권익위에게 우리가 권한을 다 위임해버린 거거든요. 수사기관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거기서 어쨌든 판단을 해온 거거든요. 그럼 그 판단을 우리가 수용할 것을 전제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거기서 한 명 한 명이 했던 소명을 듣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아전인수 논란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로남불 논란이 또 벌어졌겠죠. 그래서 정말 손영길 지도부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결정했다고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당 지도부의 결정은 뭐 바른 결정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들의 이제 복지 논쟁이 특히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당내 1위 지지자죠.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이 기본소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소득은 저는 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미래에 꼭 검토해 볼 필요가 상당히 있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실험적으로 또 조심스럽게 설계를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의 방식은
그것이 4만 원이 됐든 8만 원이 됐든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그냥 보편적인 성격의 것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50조가 넘는 8만 원씩 주면 50조가 들어가는 월 8만 원이면 근데 그런 엄청난 재원 마련이 필요해서 지속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특히나 그 50조 정도 8만 원씩 나눠주는 50조의 돈은 세금을 따로 걷지 않고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558조가 우리 정부 1년 예산인데 그중에 50조를 좀 따로 증세하지 않고 이 안에서 세출 조정을 해가지고 절약해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가 50조를 허투루 쓰고 있다는 얘기로도 들려요. 과연 그런가요? 무려 5분의 1, 6분의 1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기도 해요. 저는 기본소득을 하더라도 하우상박, 보편적 성격의 기본소득이지만 선별적으로 집중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들고 있는 그렇게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기존의 서구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거기서 빠뜨리는 많은 세대와 또 많은 대상자들까지 일괄적으로 포괄할 수 있고 또 소득이 더 적은 이런 뭐 1분위 그러니까 5분위로 나뉘게 될 때 이제 1분위와 2분위에 이쪽에 더 집중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름하여 박용진식 모델은 선별적 보편 기본소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게 다 주지만 한쪽에 더 집중해서 많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네. 그 당 경선 연기론에 대한 부분도 이제 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존대로 9월까지 뭐 원래대로 선출을 해야 된다.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 6월 14일 정도에 원래 오늘 정도에 대선기획단을 출범시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뭐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선기획단이 이제 해서 그 대선 기획을 하는데도 한 보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6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 컷오프를 하고 언제 뭐 경선을 하고 근데 컷오프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나만한 그런 경선 형식적인 토론회, 형식적인 뭐 연설회 이런 거 한 번 하고 끝날 거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누가 더 뛰어나구나 이런 거 하겠어요? 그냥 이른바 대세론, 이른바 뭐 개파 지원, 이른바 기존의 인지도 이렇게만 될 텐데 국민들이 거기에 가슴 뛸까요? 걱정스럽습니다. 원래대로 경선 일정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휴가철에 이제 집중되는 뭐 6, 7월에 이제 당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당 경선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준석 돌풍이 이렇게 연일 불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흥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 이미 때와 상황이 사람 뭐 몇만 명 모아놓고서 하는 그런 시절을 이제 지났거든요. TV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케네디가 각광을 받고 등장할 수 있었던 건 그 TV 토론 때문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미국에서도 무슨 뭐 사람들 많이 모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점점점 힘을 잃어나갔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만 명을 모아놓고 하는 이제 선거 그 캠페인 방식이 아니고 TV와 다른 SNS를 통한 접촉면을 넓히고 알려나가는 게 였잖아요. 우리 이번에 어차피 뭐 마스크를 다 벗고 하려고 그러면 뭐 9월 넘겨서 해야 되고 이러는데요. 늦게 한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마스크 쓰고 했었던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뭐 성공리에 잘 끝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자꾸 시간만 보내지 말고 세게 그리고 격렬하게 내부에서 논쟁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 관심 모아오고 그래서 그냥 흥행 돌풍 속에서 박용진이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가 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대선 주자들이 부캐가 있는데요. 부캐릭터. 네. 뭐 본인의 부캐는 좀 있으신가요? 여의도의 손흥민,
예, 어디죠? 얼굴이요? 이제 정치적 실력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손흥민 선수의 이거를 가져온 게 뭐냐면 제가 원래 레프트 출신이에요. 박용진 좌파 아니야? 누가 보면 맞습니다. 박용진 좌파 정치인이에요. 민주노동당 출신이에요. 그리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그래서 나는 좌파의 정책이든 우파의 정책이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나는 다 수용 가능하다. 운동장 넓게 쓰는 정치가 경기도 이긴다. 운동장 넓게 쓰는 축구가 그렇듯이. 내가 레프트 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계속 왼쪽으로만 돌파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쉬워요. 왼쪽에서 기다리겠다가 길목 막고 있다 탁 컷해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동장을 넓게 쓰는 손흥민, 그리고 포지션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손흥민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더 잘 뛰기도 하고 승리합니다. 더 중요한 건 손흥민은 왼발, 오른발을 자유롭게 씁니다. 그래서 양발잡이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볼이 와도 슛을 차고 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박용진이 그렇습니다. 박용진은 왼발도 강하지만 오른발은 더 강합니다. 박용진은 왼쪽 포지션입니다만 오른쪽까지 넓게 운동장을 쓰면서 경기를 승리로,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국민을 변화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의도의 손흥민. 여의도의 손흥민. 여기 춘천이 손흥민의 고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 오셨네요. 살짝 갖다 썼습니다. 준비 별로 안 했는데 되는 거 같죠? 호흡이 너무 잘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박용진에게 궁금한 점 또 이제 2030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뽑기. 하나 뽑아 주시죠. 뽑아서 읽어 주세요. 젊은 대통령 본인이 공약 중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젊은 정책은?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젊은 정책. 당연히 모병제죠. 모병제이고요. 그래서 대상자들이 일단 우리 젊은 세대들입니다. 대한민국 모병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젊은 청년들을 군대로 헐값에 징집해서 쓰는 이런 야만적인 제도는 이제 끝나야 됩니다. 국가에 헌신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열정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헐값에 쓰죠. 그 다음에 군인연금의 적용 대상도 아니죠. 그리고 다치면 민간병원에 가서 치료도 거의 못 받죠. 그래서 군대에서 다친 사람은 손해라고 하는 게 저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뭐 일관된 얘기거든요. 부실급식으로 먹는 것도 시원치 않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사병 숫자가 한 30만인데요. 절반 정도로 줄이고 그 사병 숫자 15만 명한테 100대 기업 초봉 연봉 정도의 임금을 주는,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신 모든 국민, 남녀 불문 모든 국민들은 일정한 나이에 군대를 가서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예비군으로 편제해서 유사시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정예 강군 플러스 강력한 예비군 제도, 이 둘로 모병제와 남녀평등 복무제로 전환하려고 그래요. 젊은 분들에게 이 제도는 새로운 병역제도이자 강력한 국가안보 시스템이기도 하고, 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불필요한 남녀 갈등, 차별 논쟁 이런 것들도 없앨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얼마 더 들어가느냐 확인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만 명 유지하고 100대 기업 초봉연금을 임금을 보장하는 수준이면 1년에 1조 3천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박용진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내겠고, 대통령이 되면 제 임기 끝나기 전에 첫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또 있어요? 뽑아주세요. 네. 번외 핸드폰을 아이폰 쓰나 갤럭시 쓰나? 이 질문은 뭐냐면 삼성 저격수시잖아요. 그래서. 삼성 저격수인데 이 삼성 저격수가 핸드폰을 어떤 제품을 쓸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었는데 어느 제품이죠? 저는 10년 전부터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서 그대로 가고요. 또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비밀 뭐 이런 거 잘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핸드폰은
삼성 걸 안 씁니다만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은 다 삼성 겁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럼요. 온 국민이 뭐 다들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그리고 삼성 저격수인 적은 없습니다. 삼성에게 해코지하는 그 재벌 총수들에게는 제가 저격수일지 몰라요. 그분들은 제가 믿겠죠. 그들이 그러나- 말하는 저격수죠. 그러나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은요. 자기 돈을 뇌물로 갖다 주고 감옥 가 계신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 돈, 회사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려서 그걸로 뇌물 줬다가 감옥 가신 거예요. 왜 회사한테 해코지를 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 못하게 하는 거, 재벌 개혁하고 재벌 총수들의 이런 사익 추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보고요. 박용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자리 그리고 임금 상승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건 시장에서는 기업이에요. 우리 경제를 책임져 나가는 주역인 기업에 대해서 박용진은 충분한 지원, 박수, 격려 이렇게 할 준비가 되고 제도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네. 이 질문과 연계해서 그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제가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왜 사면되어야 되느냐 했더니 처음엔 백신이다. 그분을 풀어주면 백신이 잘 될 거다. 그럼 나라 대통령은 뭐가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없어서 백신 문제에 대해서 문제 못 푸셨어요? 그거 난리 쳤잖아요. 서울의 보수 언론들, 그다음에 유튜브들, 그다음에 제1야당 거의 저주를 퍼붓었어요. 백신 문제로요. 그러나 대통령이 당당하게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반도체 문제? 당당하게 지금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핑계로 또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뭐 법치주의가 대한민국의 근간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시장 경제 원칙 잘 지켜야죠. 그런 걸 어겨서 감옥 가신 분입니다. 그분을 뭐 가석방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있는 제도니까요. 왜 굳이 사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한테 부담 주고 우리 뭐 국민들이 허탈하게 만들고 대통령과 정부가 마치 일 못하는 것처럼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백신, 반도체, 이재용 없으면 못해.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굳이 그런 역할론을 찾아가지고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냥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그 법적 책임 다 지시고 나와서 재벌 총수로서 달라진 모습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 질문들 몇 개 뭐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짧게 좀 대답해 주시고요. 네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 국민의힘 입당이 좀 임박한 것 같은데 평가 한마디로 좀 해주신다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검증 받아야 할 게 많은데 준비된 것이 없어서 검증할 것도 없는 그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만 있는 분 아닌가.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찾아보면 안다? 이거는 간보는 것도 아니고 회피하는 거잖아요.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9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정치인도 아닌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 대통령 욕심만 있으신 분에게 나중이 언제가 될지 모르게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글쎄요. 언론도 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 쫓아다니면서 그 하나 어떻게 주워서 쓰려고 하는 듯한 모습. 무슨 정책을 가지신 분인지도 모르겠는데 대변인만 지금 몇 명이냐고요? 대변인 경력이 엄청 더 많으시죠? 아니 지금 뭐 언론인 출신 대변인을 둘이나 하고 뭐 그러게요. 장해찬 씨도 뭐 홍보 담당이라고 그러고 오금을 전파하는 뭐 담당자도 따로 있고 저는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유일 분단도 강원도에 오셨으니까 이제 꽉 막힌 남북 관계 좀 어떻게 풀었으면 좋은지 해법 이번에 주신다면요. 한미 정상회담 통해 가지고요. 어쨌든 그 남북 대화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주도권 그리고 그 주도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정상회담의 결과잖아요. 작은 표현입니다만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막혀있던 남북 대화와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경제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차기 정부 박용진 정부 들어서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좀 일정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서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협력 다시 좀 물꼬를 텄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강원도 쪽에 또 하나의 경제협력 모델이 하나 더 들어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의도의 손흥민, 왜 박용진이 돼야 하나? 뭐 짧게 어필 한번 해주신다면요. 야당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야당이 새로운 장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새로운 인물과 장수를 내세워야겠습니다. 야당이 새로운 전법으로, 새로운 진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도 새로운 진법, 새로운 전술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격렬하게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치 변화에 대한, 세대 교체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확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을 앞세워야 대선 승리가 가능하고 세대 교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지지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단기 필마 그리고 혼자의 모습으로 도전하고는 있습니다만 자수성가형 정치인 김대중, 노무현처럼 자기 손으로 일어서고 자기 입으로 국민에게 대한민국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정치인을 키워주십시오. 박용진이 해내겠습니다. 도전자 정신, 개척자 정신으로 한국 정치를 확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박용진 50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도민TV가 마련한 대선 주자와 대담 시리즈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